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시는요, 오장환 시인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먼저 이 오장환 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장환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18년에 출생하셨고, 이제 월북을 해서 이제 사망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출생지는 이제 충북 보은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 충북의 사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데뷔는 1933년 일제강점기 때죠. 조선문학의 목욕간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서는 유명한 동인지인 시인보락의 동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36년부터 이제 40년대를 지내서 해방 후의 문학까지 이 시기 동안 이제 오장환 시인들의 이런 많은 작품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시인들의 시를 보다 보면 한 개인의 시인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급격하게 변해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장환 시인 같은 경우는요, 이 본인의 이런 시 세계의 특징이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장환 시인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일관된 정서는 바로 그리움인데, 이 그리움이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 오장환 시인의 시 중에 이 고향 앞에서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오장환 시인의 시로 많이들 손꼽고 또 이걸 배우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이블처럼 배우는 이런 어떤 시인의 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장환 시인 하면 고향 앞에서, 왜 우리가 고향 앞에서를 배우냐, 오장환 시인의 그런 일관적인 시 세계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환 시인의 다른 시로는 향수라던가 나 사는 곳, 이 시가 이제 고향 앞에서에서 나온 시 세계랑 굉장히 비슷한 시 세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고향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움이나 또는 어머니나 뭐 애인이나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장환 시인이 1946년에 이제 월북을 합니다. 월북이라는 거 이제 북한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는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오장환 시인의 원래 고향이 바로 충북 보은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장환 시인은 일제강점기를 지내서 해방을 하고 난 뒤에도 결코 자기 고향에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어떤 의식이, 내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고향을 갔어, 그럼 완결이 될 텐데 뭔가 계속 미완된 상태라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오장환 시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고, 그리고 이 시의 제목도 보면요, 고향이라는 이런 주제의식을 함축하는 시어 뒤를 보면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고향 안에서가 아니라 고향 앞에서죠. 그러니까 고향 앞에서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서도 이 시 자체가 뭔가 고향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미완성, 고향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시의 이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고향 앞에서를 볼 때,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속,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시골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떤 산이라든가 들판이라든가 그 시골 특유의 그 상쾌한 공기라든가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또 도시에서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도시 전경이 이제 자기 고향이 될 수 있지만, 도시든 시골이든 간에 개인은 자기의 그런 원형적인 그런 어떤 고향이라는 관념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환경상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도 있었고,
또는 일제강점기 때 그런 유랑도 있었고, 또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는 결혼. 그런 일들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고향을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고 뭔가 고향의 모습을 자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골에서 내가 어떤 도시로 상경을 했지만 이 도시 속의 문명의 그런 피폐함이라던가 뭔가 이런 도시의 그런 삭막함을 느껴서 다시 시골을 떠나왔지만 시골로 귀향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골에 귀향하고 싶어도 이 현실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도 이 일연을 보면요, 이게 바로 이 고향의 모습인데, 일연 속에서의 이 고향도 뭔가 감각적으로 자신이 회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향을 가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향의 특유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향의 이미지가 이런 거죠. 흙이 풀리는 내음새는, 이게 냄새죠. 냄새를 이제 시적 호용으로 내음새로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흙이 풀린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흙냄새를 얘기하니까 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후각적 심상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강바람은 강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산 짐승의 우는 소리를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건 소리잖아요. 소리라는 건 뭐예요? 청각이죠. 그래서 이 산짐승이라는 거는 산에 사는 그런 짐승들의 우우우 하는 소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 간다는 어떤 그런 자연의 그런 심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흙이 아직 채 풀리지 않았대. 그럼 흙이 녹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떠내려 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계절적 배경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여기 보면 이 울멍울멍이 뭐냐면은 이게 울렁울렁의 방언입니다. 충북 방언인데 이 울렁울렁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물결이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울멍울멍 떠내려간다라고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럼 방언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이제 향토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미 고향이라는 모습 자체를 그리워하고 그것에 대한 심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향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인들의 시 또는 소설에서 방언을 써서 이런 향토성을 좀 더 심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 간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울멍울멍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꾸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강가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곧 자신의 그런 마음속의 눈물과도 이미지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어떻다, 서글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보면 이 표면상을 그냥 읽었을 때는 내가 여기서의 이 화자의 심정을 쉽게 알 수가 없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 오장환 시인이라는 시인 자체의 삶이라던가 이 시인의 어떤 시 세계를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이런 시를 읽었을 때 내가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는 그 자연물을 나타내는 그 표현만 보고서도 화자의 서글픔이라던가 화자의 그런 그리움, 화자의 슬픔, 이런 정서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볼게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종일이라는 거 하루 종일 어디 서 있냐면 나룻가라는 공간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화자가 있는 시적 공간입니다. 시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을 시적 공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서성거리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룻가는 뭐냐면 배를 타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강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면은 어디로? 나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룻가야. 나루터야. 근데
이 화자는 고향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리고 그냥 나룻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고향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 수 없는 처지는 뭐가 돼? 시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고향에 가지 못하지만 행인, 걸어다니는 행인 같은 경우는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고향 사람, 고향에서 온 사람들, 지나가는 옆에 사람들의 손을 만약에 쥔다면, 가정한다면 따뜻하다는 건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어떤 마음속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따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따뜻하다는 손으로 느끼는 거니까 촉각적 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각적 심상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사실 이 시 같은 경우는 시인이 진짜 나룻가에 가서 이거를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관념적인 거죠. 내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인데 내 머릿속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룻가라던가 지나가는 행인은 모두 시인의 그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 정말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같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막상 이제 생활이라던가 이런 기반이 타지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거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향이란 거는 내 순수했던 동심이 있는 공간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이게 그립지만 막상 가서는 현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년을 볼게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나룻가에 있었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시적 공간이 이동을 했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여기서 보입니다. 근데 이 고향 가까운 주막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먼 곳이 아니야. 이 사람이 나루터를 서성거리다가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도 되지만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어서 근처에 있는 주막에 들른 그런 상황이에요. 역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깊다는 거를 이 화자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질문이 아니라 나의 그런 고향을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막 자체의 공간도 뭐냐면은 유랑이에요. 잠깐 들러서 술을 먹거나 또는 뭐 뜨내기들이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뭐 국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나루터에 있는 주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소식, 이 고향이 어떻게 변했다더라, 이 고향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날의 꿈이라는 건 유년 시절의 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추억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이런 게 되게 서글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제 오장환의 시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오장환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일제강점기 하에서 굉장히 그 시골의 모습이 피폐해집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그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고향이란 게 변형되거나 이제 왜곡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향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의 동심을 파괴하는 그런 고향의 모습인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요것도 뭐냐면 사실은 이 화자가
고양이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데, 이거를 주인집 늙은이라는 어떤 대상을 설정해서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 슬픔을 똑같이 느끼는구나 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꿈과는 이제 단절된, 그런 변형된 그런 고양 앞에서 양귀비를 끌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이 주인집 늙은이가 울고 있는 모습, 고양이 변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가 주인집 늙은이를 보고 눈물 짓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봐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 고양이 변해버린 슬픔을 서로 연민하고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걸 한자성어로 동병상련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특유의 그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연 볼게요.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연을 보면 간간히 잔나비라고 나오는데, 이건 잔나비예요. 가수 이름도 잔나비 있는데, 이 잔나비가 바로 뭐냐면 원숭이를 얘기합니다. 원숭이를 잔나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요, 굉장히 쓸쓸하고 적막감을 많이 줘요. 끼끼끼끼 뭐 이런 식으로 우는 게. 그래서 원숭이가 우는 산기슭에는 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청각적 심상으로 이 공간을 쓸쓸하게 느껴지고 적막감을 강화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똑같이 나오냐면요, 이 잔나비라는 표현이 정철에 쓴 장진주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잔나비가 쓸쓸함과 적막감의 소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있대.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이건 조상이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대손손 우리에게 물려온 소중한 국토라는 거. 이곳은 우리 민족의 어떤 공간이라는 거,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무덤 빼고 모두 변해버린 어떤 비참한 현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발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이건 이제 사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덤을 훼손하는 거는 이게 정서상 불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상님을 얘기를 하면서 고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설레는이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향을 생각하면 설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두근대고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람은 설레지만 가랑잎이 휩쓸어 간다는 거는 역시나 쓸쓸하고 적막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주막에 앉아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과 고향 얘기를 하거나 고향의 정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이게 현실은 대조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더 쓸쓸하고 적막한 슬픔의 정서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 연을 볼게요.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꾼들도요, 아까 봤던 행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이 장꾼들도 여기저기거든요. 예제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고향의 모습을 혹시나 나 대신에 볼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 그래서 장꾼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상고는 뭐냐면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 음새, 이것을 봤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전나무 우거진 마을도요, 시각적인 심상입니다. 시각적으로 우리 고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야. 이 누룩이라는 거 뭐냐면, 예전에 집에서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내가지고, 누룩을 짜가지고 이제 술을 담궜어요. 그래서 이런 거, 누룩을 디디는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누룩이 뜨는 냄새. 근데 이 막걸리 같은 거 생각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각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 이 감각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이 현실, 지금의 현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장환의 그런 고향이 슬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시랑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는 오장환이랑 똑같이 고향 모티프를 사용했는데, 정지용의 향수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약간 고정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오장환의 고향은 뭐냐면, 오장환은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과 상실감, 이미 나의 고향은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의 슬픔의 정서를 더 느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백석의 이제 고향이라는 작품을 또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 대다수의 시들이 특히 일제강점기 시든지 아니면 산업화 근대화 시기 때 이 고향 회귀 정신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고향 회귀, 고향 상실의 그런 모티프는 모두 아주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인간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각 시인, 그 다음에 각 시의 시 세계마다 심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같은 고향이라도 이 시의 고향과 저 시의 고향, 또는 어떤 소설의 고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알아놔야 되고요. 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고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 그리움과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